100번째 손님. 점심한때 바글대던 국밥집에 손님이 뜸해진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주인이 한숨 돌리고 신문을 뒤적이고 있을 때 가게 문이 열리고 한 할머니와 떼국이 줄줄 흐르는 한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저 쇠머리 국밥 한 그릇에 얼마나 하나요? 할머니는 엉거주춤 앉은 채로 허리춤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헤아린 뒤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 할머니는 뚝배기를 손자가 앉은 쪽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소녀는 침을 꼴깍 삼키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점심 정말 먹었어? 그럼 어서 먹어라. 할머니가 깍두기 한 점을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고 있는 동안 소녀는 국밥 한 그릇을 맞바람에 개눈 감추듯 먹어치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인이 두 사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오늘 참 운이 좋으십니다. 할머니가 우리 집에 100번째 손님이에요. 저희 가게는 100번째 손님에게는 돈을 받지 않거든요. 주인은 돈을 받지 않고 할머니에게 국밥 한 그릇을 말아주었습니다. 얼마 후 할머니와 손자가 또 국밥집에 들렀습니다. 할머니는 이번에도 국밥을 한 그릇만 주문했고 두 사람을 알아본 주인은 또 한 번 100번째 손님의 행운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남짓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심코 창밖을 보던 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국밥을 먹으러 왔던 그때 그 소년이 국밥집 길 건너에 쪼그리고 앉아 뭔가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국밥집에 손님이 들어갈 때마다 돌멩이 하나씩을 동그라미 안에 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다 지나도록 돌멩이는 50개를 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주인은 단골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바쁘지 않으면 여기 국밥 한 그릇 먹으러 오라고. 오늘은 공짜야. 공짜. 그렇게 동네방네 전화를 걸고 나자 국밥집에는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82, 83, 84. 소년의 셈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99개의 돌멩이가 동그라미 속으로 들어갔을 때 소년은 황급히 할머니 손을 이끌고 국밥집으로 들어섰습니다. 할머니, 이번에는 내가 사드리는 거야. 진짜로 100번째 손님이 된 할머니는 따뜻한 쇠머리 국밥 한 그릇을 대접받고 소녀는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깍두기만 오물거렸습니다. 여보, 저 아이도 한 그릇 줄까요? 국밥집 주인 아주머니가 아저씨에게 속삭였습니다. 쉿! 저 아인 지금 먹지 않고도 배부른 법을 배우는 중이잖소.
후룩후룩 국밥을 맛있게 먹던 할머니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좀 남겨주랴? 하지만 소녀는 배를 앞으로 쑥 내밀고 말했습니다. 아니, 난 배불러. 이거 봐, 할머니. 그날 이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밥집에 손님이 몰려들어 정말로 날마다 100번째 손님, 200번째 손님이 생겨난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외딴 산골 오두막에 농사짓는 아버지와 딸 하나, 아들 둘, 3남매가 살았습니다. 이 집은 3남매 중 한 명만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가난한 살림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가족들은 냄비를 돌려 학교에 갈 사람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특별한 추첨 결과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행운은 둘째에게 돌아갔습니다. 에이씨. 약속대로 네가 학교에 가는 거다. 미안해, 누나. 학교는 개울 건너에 있었습니다. 둘째는 누나와 동생에 대한 미안함에 보답하려는 듯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름이 오고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장대비에 물이 불어 개울은 급류로 변해버렸고 소년이 학교에 가려고 나갔을 땐 벌건 황톤물이 징검다리마저 다 삼킨 뒤였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가 다가와 발만 동동 구르는 아들을 등에 업고 개울을 건넜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컸구나. 아버지는 어느새 부쩍 자라 무거워진 아들이 미덥고 기특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시름시름 앓던 아버지가 몸져 누웠습니다. 누나와 동생은 아침 일찍 돈을 벌러 나가고 둘째가 병수발을 들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결석하는 게 싫었지만 아픈 아버지를 집에 혼자 두고 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픈 몸으로도 한사코 아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것만을 걱정하였습니다. 난 괜찮다. 어여 학교 가야지. 아들은 한참을 궁리한 끝에 아버지를 업고 개울 건너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 여름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를 등에 업은 채 말입니다. 교실 한켠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서 온종일 아들을 지켜본 아버지는 그 하루가 힘겨웠지만 마냥 행복했습니다. 희망의 연. 교도소 어두운 창살 안에 한 남자가 갇혔습니다. 그는 중죄를 지어 종신형을 선고받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절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살았습니다. 그는 몇 날 며칠씩 말 한마디, 웃음 한번 흘릴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운동장에서 운동을 할 때였습니다.
연 하나가 육척 담벼락 너머로 떠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저기 좀 봐. 웬 연이지? 연은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은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에휴, 연이 우리보단 낫구먼. 그러게, 나도 저렇게 훨훨 좀 날아봤으면 좋겠다. 재소자들의 마음을 실은 연은 교도소 하늘 위를 한참이나 맴돌다가 아침 운동 시간이 끝나자 할 일을 다했다는 듯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연은 같은 자리에서 떠올라 교도소 하늘을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연을 띄우는 거야? 나 참... 연의 비밀이 궁금해진 그는 교도관에게 슬며시 물어보았습니다. 대체 누가 연을 띄우는 겁니까? 무슨 일이죠? 몰랐습니까? 당신 아들이라던데? 예? 자신의 아들이란 말에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올 때 겨우 걸음마를 뗀 철부지였는데 그 아들이 그새 자라 아버지를 향해 뭔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너였구나. 너였어. 그날부터 그의 생활은 달라졌습니다. 기운을 추스르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으며 진정으로 참회해 형량까지 줄게 됐습니다. 마침내 그가 출소하던 날 교도소 담장 밖엔 어느새 청년이 된 아들이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아버지, 감회에 젖어 눈시울이 붉어진 아버지를 아들이 맞이했습니다. 하루가 백날 같은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죄수에게 아들의 연은 한 가닥 지푸라기 같은 희망이었으며 가족의 깊은 사랑을 전하는 무언의 전령이었던 것입니다. 초록 손수레. 아버지는 시장의 환경미화원입니다. 낡은 손수레 하나에 엄마와 자식 셋, 무거운 짐을 싣고 평생 끌어오신 아버지는 시장통 너저분한 쓰레기들을 참 열심히 치우셨습니다. 언젠가 몹시도 더웠던 여름날, 나는 쓰레기로 가득한 수레를 끌고 땀을 뻘뻘 흘리며 언덕을 오르시는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나는 주저없이 달려가 언덕 끝날 때까지 수레를 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얘야. 자, 이거 받아라. 땀내 나는 동전 몇 개를 내 손에 쥐어준 뒤 아버지는 가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모습이 얼마나 쓸쓸해 보이던지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아버지가 나를 모른 채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신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괜히
친구들한테 기죽을 테니 앞으로는 아버지를 봐도 아는 채 말거라. 그 순간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어야 하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피로에 지친 몸으로 쓰레기를 치우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버지의 분신이나 마찬가지였던 초록 손수레가 망가지고 아버지도 오랜 시간을 병원에서 누워서 지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입원해 계시는 동안에도 하루라도 빨리 일어나려고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아버지, 조금만요. 조금만 더요. 나는 아버지의 곁에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마침내 아버지는 병석을 털고 일어나셨습니다. 병원 문 앞엔 퇴원 소식을 전해 들은 시장통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 모두 나와 계셨습니다. 어느새 말끔하게 수리된 초록 손수레와 함께 말입니다.